2부 충격의 서막.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나는 곧장 경찰서로 달려갔다. 숨이 차고 다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서자 경찰관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맞았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보하러 왔어요. 살인 미수예요. 경찰관은 나를 조사실로 안내했고 나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사진, 녹음 파일, 약 봉투, 약국 영수증, 창고 사진. 모두가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경찰은 처음엔 반신반의했다. 어르신,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며느리분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심각하네요.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경찰은 즉시 창고를 압수수색했다. 그곳에서 확보한 자료는 충격적이었다. 그녀의 컴퓨터에는 보험 청구 내역이 수십 건 저장되어 있었다. 위조 처방전, 약국 거래 기록, 심지어 다른 시어머니들의 이름도 있었다. 김순자, 71세, 박영희, 68세, 이미숙, 73세. 그녀는 이미 3명의 노인을 같은 방법으로 속였고 그중 1명은 사망했다. 나는 그 사실을 듣고 몸이 얼어붙었다. 나도 그렇게 될 뻔했다. 며느리는 그날 저녁 체포되었다. 수사가 진행되자 그녀는 처음엔 부인했다. 전 몰라요. 누명이에요. 어머님이 착각하신 거예요. 어머님 치매 있으시잖아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그녀는 무너졌다. 제가 했어요. 하지만 전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며느리의 자백은 더 큰 충격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혼자 한 게 아니었다. 배후에 조직이 있었다. 경찰은 며느리의 휴대폰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변조된 목소리의 통화 기록이 수십 건 남아 있었다. 타깃 확보했나? 네. 71세 여성. 지병 있음. 보험금 2억. 좋아. 계획대로 진행해. 실패하면 넌 끝이야. 그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다. 경찰은 음성 분석을 시작했고 통화 기록을 추적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그 배후 인물은 한 명이 아닌 조직적 범죄였다. 실버케어 사기단이라 불리는 이 조직은 전국적으로 활동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며느리나 보호자들을 포섭해 노인들을 타깃으로 삼았다. 방식은 간단했다. 약을 바꿔치기 하고 증상을 악화시켜 입원시킨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었다. 조직은 철저했다. 약을 공급하는 브로커, 위조 처방전을 만드는 의료인, 보험 청구를 도와주는 설계사까지. 모든 게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심지어 일부 약사와 의사도 연루되어 있었다. 그들은 돈을 받고 가짜 처방전을 만들어주고 약을 빼돌리는 완벽한 범죄 시스템이었다. 경찰은 전국적인 수사망을 펼쳤다. 며느리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조직의 연락책 1명을 체포했다. 그는 신문 끝에 입을 열었다. 우리 조직엔 전국에 200명 넘는 회원이 있어요. 대부분 빚에 쪼들리거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했을 뿐이에요. 노인들은 어차피 곧 죽을 사람들이잖아요. 그 전에 보험금이라도 받게 해주는 게 뭐가 나쁜가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랄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생명을 이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을까? 경찰은 계속 수사를 이어갔고 결국 조직의 보스를 체포했다. 그는 40대 남성으로 과거 보험 설계사 출신이었다. 그는 보험 시스템의 허점을 꿰뚫고 있었고 그 지식을 범죄에 이용했다. 그의 이름은 김태수.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뒤에서는 노인들의 생명을 담보로 돈을 벌어들이는 악마였다. 그의 집에서 압수한 자료에는 수백 명의 노인 명단이 있었다. 나이, 병력, 보험 가입 현황, 가족 관계, 모든 게 세밀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노인들을 상품처럼 취급했다. 재판에서 그는 냉소적으로 말했다. 전 비즈니스를 한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있었고 저는 그 사이를 연결했을 뿐이에요.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돈이 필요했고 노인들은 어차피 병원비가 필요했어요. 서로 윈윈 아닌가요? 판사는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당신은 사람의 생명을 거래했습니다. 당신의 행위로 수십 명의 노인이 고통받았고
그중 일부는 사망했습니다.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승리했다. 며느리의 재판도 이어졌고 그녀의 혐의는 명확했다. 보험 사기, 약물 바꿔치기, 살인 미수, 그리고 한 건의 살인. 검사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극심한 경제적 압박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판사는 냉정했다.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생명을 돈으로 바꾸려 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심장은 뛰었고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허공만 바라봤다. 판결 후 그녀는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나는 고개를 돌렸다. 더 이상 그녀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재판이 끝나고 며느리가 수감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나는 우편함에서 낯선 편지 하나를 발견했다. 발신인 이름은 없었고 봉투는 누렇게 발에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나는 조심스레 봉투를 뜯었다. 편지 안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어머님, 제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며느리의 필체였다. 그녀는 감옥에서 이 편지를 보낸 것이다. 나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혼자 한 게 아니라니 그게 무슨 뜻인가. 조직은 이미 다 잡혔는데 다음 날 나는 면회를 신청했다. 면회실은 차갑고 어두웠고 그녀는 수간복을 입고 있었다. 얼굴은 야위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어머님, 그녀는 나를 보자 고개를 숙였다.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편지는 무슨 뜻이니? 조직은 이미 다 잡혔잖아.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니에요. 다 잡힌 게 아니에요. 진짜 보스는 아직도 밖에 있어요. 나는 놀랐다. 무슨 소리야? 김태수는 잡혔잖아.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김태수는 중간 보스예요. 진짜 보스는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은 절대 표면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게 누군데?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모르겠어요. 전 얼굴도 본 적 없고 항상 전화로만 연락했어요. 목소리는 변조되어 있었고요.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사람이 모든 걸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태수도 그 사람의 지시를 받았어요.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럼 어떻게 증명해? 증거가 있어요. 제 폰에 숨겨둔 파일이 있어요. 비밀 계정이고 경찰한테 말 안 했어요. 무서웠거든요. 그 사람이 절 죽일까봐. 감옥 안에서도요. 나는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며느리의 비밀 계정을 찾아낸 경찰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조직의 진짜 보스는 현직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었다. 그는 정치권의 힘을 이용해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조직을 보호했다. 경찰은 극비리에 수사를 진행했다. 도청, 미행, 잠복 수사,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 그의 이름은 박준혁, 45세, 국회의원 보좌관. 겉으로는 깨끗한 정치인이었지만 뒤에서는 범죄 조직을 운영하는 악마였다. 그가 체포되던 날 나는 뉴스를 보며 울었다.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승리했다. 박준혁은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저는 무죄입니다. 이건 모두 조작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통화 기록, 금융거래 내역, 조직원들의 증언. 모든 게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판사는 엄중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은 수백 명의 노인을 타깃으로 삼았고 그중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신의 행위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악행입니다.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나는 긴 시간 동안 회복기를 가졌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다. 나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님, 이건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도 이런 일을 예상할 순 없어요. 하지만 난 의심했어야 했어요.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는데 난 믿고 싶었어요. 그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린 가족을 믿고 싶어 하죠.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상담사의 말은 위로가 되었다. 나는 조금씩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갔다.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하고
이웃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 과정에서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났다. 한 할머니는 말했다. 저도 며느리한테 속았어요. 통장을 맡겼는데 돈이 다 사라졌더라고요.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말했다. 저는 요양보호사한테 당했어요. 약을 빼돌려서 팔았대요. 그 사람 믿고 집 열쇠까지 줬는데 집안 귀중품이 다 사라졌어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세상에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지지했다. 그것만으로도 힘이 되었다. 사건이 있은 지 1년이 지났다. 나는 이제 안정을 되찾았다. 약은 여전히 직접 챙기고 병원도 혼자 간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다. 오히려 자신감이 생겨 나는 피해자 모임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나는 내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엔 떨렸지만 말하면 말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내 상처가 누군가에게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어머님, 제 시어머니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요양병원에서 약을 바꿔치기 당했대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어떻게 다시 살아갈 힘을 얻으셨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시어머님도 회복하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이 사건을 겪으며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나는 이제 다른 노인들에게 조언한다. 약은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봉투에 적힌 이름, 용량, 복용 시간, 모든 걸 체크하세요. 그리고 의심이 들 땐 약사나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귀찮아하지 마세요. 당신의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한 번의 확인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또한 가족들에게도 당부한다. 노인을 돌보는 건 책임감이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책임을 악용해서는 안 돼요. 노인은 약자가 아니에요. 존중받아야 할 존재예요. 그들의 생명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세월이 흘러 며느리의 형기가 절반쯤 지났을 때 그녀는 다시 편지를 보냈다. 어머님, 저는 매일 후회해요. 제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께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예요. 하지만 저는 변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고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제 죄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요. 나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다.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평생 증오를 품고 살아야 할까? 결국 나는 답장을 썼다. 용서가 쉽진 않지만 너를 미워하는 것 또한 힘들더구나. 그래서 나는 너를 완전히는 아니지만 용서해보려고 해. 네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평생 속죄하며 남은 인생은 선하게 살길 바란다. 며느리는 답장을 보냈다. 어머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소하면 노인돌봄센터에서 봉사하면서 제 죄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요. 어머님께 받은 용서를 헛되이 하지 않겠어요. 나는 그 편지를 읽고 미소 지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걸음 나아간 것 같았다. 증오를 내려놓으니 마음이 가벼워졌다. 오늘도 나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일어난다. 약을 챙기고 아침을 먹고 산책을 나간다. 공원에선 친구들을 만나고 오후엔 책을 읽는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제는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햇살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모든 게 기적이다. 가끔 악몽을 꾼다. 며느리가 약을 건네는 꿈, 창고에서 메모지를 발견하는 꿈, 병원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꿈. 하지만 이제는 꿈에서 깨어나도 괜찮다. 그건 과거야. 이제는 끝났어. 나는 살아있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전국에서 연락이 쏟아졌다.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나는 그들 모두와 통화했고 내 이야기를 나눴다. 한 할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저도 요양보호사가 약을 바꿔치기 한 것 같아요. 몸이 점점 이상해져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어떡하죠? 나는 그녀에게 조언했다. 약 사진을 찍으세요. 날짜를 기록하세요. 약국에 가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말했다. 제 아들이 제 통장을 관리하는데 돈이 계속 줄어들어요. 물어봐도 생활비 썼다고만 해요. 나는 그에게 말했다.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을 출력하세요. 어디에 돈이 쓰였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이상하면 즉시 통장 관리권을 회수하세요. 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깨달았다. 내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것을. 전국 곳곳에서 노인들이 가족에게, 보호자에게, 요양시설에게 학대받고 있다는 것을. 나는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다. 실버 보호연대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를 지지했다. 처음엔 5명으로 시작했지만 한 달 만에 50명이 넘었다. 석 달 뒤엔 200명이 넘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함께였다. 그리고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었다. 우리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언론은 우리의 이야기를 보도했고 정치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회에서는 노인학대방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약물 관리 강화, 보호자 신원 조회 의무화, 정기적인 건강검진 의무화. 우리가 원했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나는 국회 청문회에 참석해 증언했다. 저는 며느리에게 독살당할 뻔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건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노인이 저처럼 용기를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이 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석 달 뒤 법안은 통과되었다. 노인학대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되었고 전국의 노인들은 조금 더 안전해졌다. 약국에서는 노인약 수령 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되었고 병원에서는 약 처방 내역을 본인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했다. 요양시설에서는 정기적인 감사가 실시되었고 학대 신고 한라인이 개설되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내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 내 상처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12년 후 모범수로 형기를 단촉받아 출소한 며느리가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말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나는 그녀를 일으켰다. 일어나. 이미 용서했어. 하지만 잊은 건 아니야. 그녀는 울었다. 저는 지난 12년 동안 매일 후회했어요. 제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노인 돌봄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무급이에요. 하지만 그게 제 속죄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고 있구나.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제가 한 짓 때문에 고통받으셨을 텐데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 보니 다행이에요. 나는 미소 지었다. 나는 강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 그녀는 돌아갔다. 나는 창문 너머로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걸어갔다. 나는 더 이상 증오하지 않았다. 하지만 신뢰하지도 않았다. 그게 내가 배운 교훈이었다. 용서는 할 수 있지만 잊을 수는 없다. 그리고 그게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었다. 나는 85이 되던 해 대학교에서 특강 요청을 받았다. 사회복지학과 학생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나눠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다. 100여 명의 학생들이 나를 바라봤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 바꿔치기 사건의 생존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편안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며느리의 배려, 바뀐 약, 이상한 증상, 창고의 발견, 경찰 신고, 재판, 그리고 회복. 학생들은 숨죽이며 들었다. 어떤 학생은 울었고 어떤 학생은 분노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할머님, 지금도 그때 일이 두려우세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두렵죠. 가끔 악몽을 꿔요. 하지만 더 이상 그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않아요. 내가 두려움을 지배해요. 그게 차이예요. 또 다른 학생이 물었다. 할머님은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으셨어요? 용기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매일 선택했어요. 포기하지 않기로, 싸우기로, 살아남기로. 그 선택들이 쌓여서 용기가 된 거예요. 학생들은 박수를 쳤다. 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여러분은 미래의 사회복지사예요. 여러분의 손에 노인들의 생명이 달려 있어요. 부디 그 무게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노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눈빛을 읽어주세요.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강연이 끝난 후 수십 명의 학생들이 나를 찾아왔다. 악수를 청하고 사진을 찍고 감사 인사를 했다. 한 학생은 말했다. 할머님 덕분에 제 꿈이 더 확고해졌어요. 저는 꼭 노인들을 보호하는 사회복지사가 되겠어요. 나는 그 학생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여러분이 있어서 세상은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나는 한 가지를 확실히 말하고 싶다. 약 한 알의 무게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고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또한 이렇게도 말하고 싶다. 배신은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당신을 무너뜨리게 두지 마세요. 상처 위에 다시 삶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안다. 인생은 한 번의 배신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상처는 남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는 것을. 어때요? 재미있게 이야기 들으셨나요? 그래도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곧 새로운 이야기로 업데이트할게요. 기다리고 기대해 주실 거죠?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어 부탁해.